방탄소년단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명칭이죠.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는 무엇이 특별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까 생각해봤어요. 특별한 팬들을 만난 것이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그룹이기에 지금 이들의 인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더독, 시대의 대변인.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EBS 방탄전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가 윤성훈입니다. 방탄이즘 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방탄이즘 탐구 주제는 아미는 다르다입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군대라는 뜻을 지닌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덤 명칭인데요.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독특한 팬덤 문화를 갖고 있는데 방탄소년단과 아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디어 문화 연구자 이지행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어느덧 팬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자신의 네. 어떤 취향이라든가 관심사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 연구자의 입장에서 팬덤 아미를 정의한다면요? 아미는 일단은 그 아이돌 팬덤이 가지는 많은 공통적인 성격들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긴 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뭔가 기존의 팬덤 문화와 보이는 차별점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뭔가 확장성이라든지 포용성 같은 것들을 기치로 해서 문화적 연대라고 할까요? 네. 연대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해주는 새로운 아, 주체 같은 기분도 듭니다. 예, 문화 연구자 입장에서 조금 약간 격앙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워낙 네. 이제 유대와 연대가 떨어져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뭔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하나의 어떤 샘플 네. 로서 이런 이들이 맺는 연대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80년대, 90년대 하면 팬클럽이라고 하면 뭔가 그 아이돌이나 스타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미는 주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팬덤이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팬덤과도 좀 다른 독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지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기존에 있는 아이돌 팬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공식이 거의 비슷했죠. 네. 대부분은 그 방송에서 예능을 통해서 아이돌들이 음.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팬덤이 생기고 네. 이제 이들의 어떤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이들의 그 앨범 같은 네. 것들을 뭐 소비하는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인지도에서 굉장히 크게 팬덤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많이 갈렸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이라는 채널이 필요했겠죠. 네. 그 아이돌 그룹에는. 근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사실 초반에는 별로 네. 없었죠. 왜냐면은 중소기획사 출신이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들이 그렇게 어떤 탄탄대로를 달려가기에는 사실 어떤 서포트가 부족했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그 네.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방송에서 별로 이제 섭외를 받지 못했던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체의 어떤 온라인 콘텐츠 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종의 네.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의 그 아이돌들이 팬덤을 구축하는 상황은 인지도라든지 기존의
그 큰 기획사에서의 어떤 기존의 팬덤들이 네. 그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음. 데뷔한 지 뭐 3, 4년까지는 사실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이 맞아요.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시화된 게 2014년 케이콘, 그러니까 네. 이제 케이팝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리는 미국 LA에서의 공연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케이팝 가수들이 많이 음. 모였지만 방탄소년단에 대한 환호가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 입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가장 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게 놀랍냐면은 네. 보통 해외에서 케이팝 팬덤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네. 국내에서의 팬덤의 그 음. 인기 순위라든지 아니면 인지도에 비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이팝 팬덤이 해외에서 어떻게 구축됐는가 이제 그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케이팝 팬덤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한류가 드라마를 통해서 음.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랬을 때 그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화 같은 것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음. 그 나라들이라든지 특별한 그 뭐랄까 그룹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특정 남미의 지역. 어떤 네. 국가라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그런 동양의 서브컬처에 대해서 예. 관심이 있는 음. 그게 아시아가 아니라면 네. 아시아 외 지역에서는 동양의 서브컬처에 관심이 있는 특수한 어떤 그룹들 뭐 네. 그런 그룹들에게 이미 이제 케이팝이라는 것은 한류나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되게 빨리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네. 뭐 그들에게는 한국 문화 자체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한국 국내 그 어떤 인기에 네. 비례해서 네. 자신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음. 그래서 굉장히 국내 인기나 국내 인지도와 해외 인지도가 동질했단 음. 말이죠. 네.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 네. 역전된 상황이 벌어진 그러니까요. 거죠.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인지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먼저 이들의 가치를 알아본 팬층이 누구냐? 그럼 기존의 케이팝 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고. 네.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이들의 그렇군요. 영상이라든지 뮤직비디오 같은 네. 걸 접한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이들의 음. 팬이 되는 그런 되게 스스로 자발적인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학습이랄까요? 네.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팬덤보다 해외 팬덤이 더 강력했던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아주 매우 음. 이들에게는 어떤 폭발적으로 기존의 케이팝 팬층이 아닌 일반 음. 팬들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해외의 다른 어떤 기존의 케이팝 팬들과 방탄의 해외 팬들 사이에 되게 좀 특징들이 또 어. 다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뭐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건 어떻게 그러면 해외 팬들이 먼저 그 방탄소년단을 더 지지하고 국내 팬들보다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음. 유튜브 상에서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처음에는 끌려 들어갔겠죠. 네. 왜냐면 이들의 뭐 네. 안무라든지 칼군무 뭐 그런 군무들의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는 뮤직비디오도 있지만 그 안무 영상, 네. 연습 네. 영상 같은 것도 아,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 그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좀 느꼈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끌려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워낙 온라인 콘텐츠가 많아요. 그 네, 맞아요. 무대 뒤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그런 친숙함, 친밀함,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되게 그게 강력하게 결합돼서 이들의 팬이 되는 게 어떤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방탄 팬들은 좀 방탄만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해외 케이팝 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음. 기반으로 해서 케이팝을 받아들인 거기 네. 때문에 그냥 그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그룹에 대한 충성심 음. 이런 게 별로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겸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후를 겸하다. 겸한다. 예. 겸덕이라고 하는데 방탄 팬들은 그런 어떤 케이팝 문화 안에서 방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그저 방탄의 음악이나 어떤 영상들에 끌려 들어가서 팬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한 그룹에 대한 로열티가 되게 강력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그룹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다. 어쨌든 간에 그 기존의 케이팝 팬덤과 확실히 다른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그 보통은 특히나 이게 보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대 여성들이나 어린 뭐 소녀 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미 같은 경우는 정말 연령의 분포나 또 성별도 다양한 그 남성도 같이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보통 이제 10대 여성들이 그 아이돌 팬의 주축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이제 방탄소년단에 와서 뭔가 되게 나이가 많은 팬들이 음. 뭐 한국 외국 할 거 없이 그 네. 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모습을 네.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왜 아미가 됐죠, 네. 당신은? 그랬을 때 이들의 이제 한결같은 대답이 음. 음. 어, 나를 나의 생활 무기력하거나 혹은 지치거나 어. 굉장히 이제 답보된 상태에 네. 있던 나의 삶에 굉장히 활력을 주는 근데 그 음. 활력이 어떤 사탕 같은 그러니까 그런 활력이 아니라 아니라. 사탕같이 달콤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뒷맛이 씁쓸한 그런 어떤 활력이 아니라 굉장히 충만한 어떤 기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음. 충만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했을 때 이들의 본질이랄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과 마음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이제 팬들한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노래도 있겠지만 노래 음. 이외에 그 이들의 그 노래 외적인 어떤 서사들 있죠. 성장 네. 서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네. 어떤 서포트 없이 음. 정상에 오른 그렇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서 이렇게 돌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을 잊고 뭔가 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거만해진다든가 음. 아니면은 뭐 이상한 것에 탐닉한다든가 네. 허황된 것을 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늘 스스로를 회의하고 음. 그다음에 성찰하고 그다음에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감사와 네. 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들의 어떤 생활적인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경 내지는 네. 인간으로서의 그 호감 같은 단순히 것들을 스타가 네, 아니군요. 네.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 많은 팬들한테는 되게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뭐 이거 그냥 노래만 좀 좋으니까 춤을 잘 추니까 그냥 보고 치우겠어. 이게 아니라 네. 뭔가 좀 나의 굳어있던 뭔가를 건드려 주면서 나한테 긍정적인 네. 영향을 주는 즉 그런 존재로서 방탄소년단이 이들에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이제 모셨으니까 사실 박사님이 그러면 지금 하신 것이 약간 자기 고백적인 그런 아, 네, 뭐 말씀이실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박사학위 전공 논문이 심지어 파국이거든요. 어. 네, 저는 영화 전공인데 파국을 다뤘어요. 그래서 네. 파국이 와야 하고 올 것이고 올 수밖에 음. 없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왜냐면은 사실 이 후기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뭔가 그 사회적 연대가 거의 음.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자 도생 말고는 아무런 어떤 파국을 깨트릴 음. 그런 파국을 넘어설 그런 수단이 없는 네.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연대라든가 유대감이라든가 사람들과 그렇군요. 손을 잡는 게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보여주는 어떤 연대감이랄까요? 네. 그런 유대감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되게 진짜 전방위적인 파국의 의식에 약간의 음. 틈이라도 뚫어준 게 사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지점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으로 더 관찰하고 더 좋아하고 네. 더 사랑하고 있죠. 그전에 혹시 그런 아이돌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스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은 있으세요? 뭐 좋아하는 그런 취향에 있어서 뭐 가수라든지 노래도 많았지만 네. 어떤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이 된다라는 음. 것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세대 진입의 벽이 있고 그쵸. 또 스스로 그게 뭐 되게 무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어, 좋아하면 됐지 뭘 네, 팬클럽 뭐. 팬클럽에 드는 것은 너무나 기획사의 그 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보태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모든 회의주의와 내지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건너뛰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팬클럽에 거의 들어가서 네. 활동을 하게 만들어준 거를 볼 때 대단하다라는 예,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를 설득했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제일 대단한 거니까 나의 어떤 이런 그 부정적인 음. 시각을 설득하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죠.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염세주의적이었던 네, 그 박사님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위로가 되어주고 어떤 에너지를 받고 좀 긍정적으로 바꿔갔던 것이 방탄소년단과 또 그것을 그들을 좋아하는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그 팬들의 연대감이었다는 네. 게 정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연령과 계층 어떤 모든 것들을 좀 포용하고 있는 그 팬덤 아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팬덤 아미가 있었기에 또 오늘날의 방탄소년단이 있었다고 뭐 멤버들도 항상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이제 미디어에서도 많이 그 팬덤 아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외 아미들이 했었던 어떤 홍보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기본적으로 트위터라는 그 SNS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게 아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는 거의 이제 아미의 소굴이라고 음, 이제 거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네. 이제 특히 이제 해시태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빨리 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쵸. 네. 해시태그인데, 해시태그가 이제 뭐 자기 지역 아니면 전 세계 뭐 지금 무엇이 화제가 되고 음.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그 트렌드 순위라는 게 있어요. 네, 1위부터 네. 뭐 10위까지. 그런데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전 세계 내지는 각국 해시태그 트렌드 순위에 방탄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거의 1, 2위를 음. 항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멤버의 생일이라거나 네. 그러고 보니 녹음하는 오늘이 지민이의 네.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뭐 이런 어떤 2018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방탄에 관련된 해시태그만 1억 개 세상에.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케이팝이라든지 아니면 타국의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제 음. 서구 대중들이 트위터에는 여전히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방탄에 약간이라도 흥미를 보이는 그러니까 일명 먹을 네. 그 팬이 아닌 일반인. 일반인들이 있을 때는 그 아래 방탄이라는 그 그룹의 특성, 뭐 앨범의 전 디스코그래피를 아. 장르별로 힙합, 발라드, 뭐 락, 뭐 이렇게 해서 쫙 아. 네. 타래를 이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타래 홍보 같은 네. 것도 거의 아. 생활의 일부처럼 그렇게 하고 내가 암인데 이렇게 좋은 방탄소년단의 음악 같이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진짜 뭐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아니면 네,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한 거군요. 그렇죠. 그 음. SNS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사실은 얼마나 음. 그 인게이지먼트가 많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바이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관여라고 하죠. 그쵸. 인게이지먼트는 여기서 뭐 좋아요 음 수라든지 음 아니면 음. 리트윗 수라든지 아니면 음. 언급
그런 모든 것들이 인게이지먼트 관여가 되는데 방탄소년단이 뭐 2017년부터는 거의 지금 3년 넘게 SNS 내에서 가장 관여도가 높은 네. 지구상에서 가장 관여도가 높은 뭐 생물이라고 할 수가 아, 있죠. 생물. 그렇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 아미들의 어떤 음. 노력이 숨어 있는 거죠.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음,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아무리 팬이라고 해서 그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이 방탄에 대한 언급만 줄창 하기는 사실 뭐 돈을 받지 않는 한 힘든 일인데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나 네.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그냥 이렇게 인게이지먼트가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방탄이 언제나 음, 바이럴의 한가운데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 홍보는 물론이고 지금 그 미국 라디오 진입을 위한 홍보의 과정은 참 눈물겹더라고요. 이게 네, 아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케이팝이나 뭐 싸이 씨의 경우도 그랬고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싸이가 그 2010년대 초반에 강남 스타일로 거의 굉장히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수준까지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네. 올라간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래 머물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어떤 바이럴과 파급력을 가지고도 1위를 못한 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라디오 선곡 횟수의 부족이 그렇군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라디오 선곡 횟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미국 라디오라는 곳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언제나 이제 차로 이동을 하면서 음, 듣는 그런 되게 장벽이 낮은 매체이기 때문에 음, 역으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선곡을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아무 때나 들어도 별로 거부감이 생기지 음, 않을 수 있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아. 노래들이 틀어지는 게 사실은 아주 힘든 보수적인 매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렇죠. 들으면서 뭐 노래 따라 부르고 좀 네, 그런 네. 쉬운 노래들, 뭐 거슬리지 않아야 컨트리송들, 되죠. 예. 거슬리지 않아야 되는데 모르는 언어로 된 노래가 라디오에서 아, 나오면 되게 거슬리고 이건 뭐지? 하면서 라디오가 돌아가겠죠, 채널이.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있었군요.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그래서 2016년도부터 미국 내에서 라디오에 방탄 노래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네네. 심지어 뭐 BTS by 50 States라는 이제 음, 단체는 50개 주, 미국 네네. 50개 주의 팬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라디오를 위해서 거의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네. 그 단체 이전에도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단체가 2017년에 Love 음, Yourself 앨범 시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이 어떤 라디오 선곡 노력 선곡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가동하면서 음. 2017년도 경부터 미국 라디오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정말로. 해야 되나요? 뭐 편지 이메일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트위터로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뭐 그리고 예. 한 번이라도 노래를 틀어주면 그 노래가 나오는 차 안이나 집에서 그 자신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그걸 또 DJ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게 단순한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DJ를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그게 그렇네요. 뭐냐면 당신이 방송을 하는 이 지역에 방탄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팬층이 있다라는 거를 음,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당연히 청취자가 나오면, 청취율이 높아지면 디제이는 틀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럼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근거를 쌓아준 거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이제 DJ와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냐면은 뭐 팬들이 이거 틀어주세요 하면서 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음, 노래가 좋다라고 마치 권해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도 되게 접촉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많이 틀어준 DJ에게 꽃이나,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꽃이나 아니면 네. 디저트 같은 거를 보내준다거나
그 DJ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DJ가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음. 그동안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며 방탄소년단의 팬들로부터 하는 감사패를 만들어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DJ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 음. 팬들에게 굉장히 흡수당한 네. 그런 라디오 인력들이 많았다고 들었고 자신이 이 라디오 업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종류의 팬들, 가수 팬들을 만나봤지만 아미만큼 네. 이렇게 자기를 터칭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드리는 팬덤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설득하면서 또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이 두 가지 그렇죠. 전략을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BTS by 50 States의 이제 뭐랄까 그 위에서 주관을 하는 그 네.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부분이 중년의 그 커리어를 가진 여성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어른한테 이렇게 이거 틀어주세요라고 떼쓰는 방식이 아니라 음, 이 라디오의 그 직업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고 있었군요. 그게 또 그 아미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조직력과 네. 어떤 전략, 결단력 이런 부분이 음.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에 그 전 세계 메인스트림의 방탄소년단을 알린 것도 뭐 아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아미가 목표를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2018년 1월이 되면서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 방탄이 이뤄야 될 것들이라는 7개의 목표를 음, 세워서 빌보드 메인 차트인 이 싱글 차트 핫백 10위, 그리고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의 1위, 그리고 미국 음반 산업협회 RIA에서 수여하는 골드 혹은 플래티넘 인증, 그리고 빌보드상 수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후보 지명, 그리고 그래미 후보 지명, 빌보드 소셜 50에 49주 동안 1위, 이렇게 총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달성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달성이 불가능해 음.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미상. 아, 네네. 그러니까 그래미상 시상식에 뭐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후보가 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겠죠. 상을 네. 받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8년 이제 마지막 날 이 모든 목표를 이루었다. 라고 아, 7개.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얼마나 음으로 그럼요. 양으로 애썼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어떤 노력들이 모여서 음, 결국에는 2019년 2월에 있었나요? 그 음. 그래미 시상식이 네네. 거기에 이제 시상자 그리고 네. 후보로 섰죠. 네. 정말 저는 어떤 그 매니지먼트사나 아니면 가수들 본인이 아니라 이렇게 팬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뤄 나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그걸 일궈냈다라는 점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가 특별한 것 같아요. 팬덤이라는 게 혹은 팬이라는 게 가장 뭐 무료의 가장 열정적인 프로모터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투표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빌보드 투표라든지 수많은 외국의 시상식들 투표가 있는데 매일매일 투표한다고 하시던데요, 어떤 거의 분은. 네. 365일 투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네. 세계적으로 이 방탄을 그쵸. 후보에 올리니까요. 그리고 아미가 워낙 그 힘이 세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자신들의 시상식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탄을 후보에 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겠죠. 모든 다른 팬덤들이. 그런데 네. 그걸 달성해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럼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집중력과 결단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표의 어떤 그 활약 사례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네, 있다면은? 음. 2018년에 있었던 빌보드 시상식에 그 탑 소셜 있었죠. 아티스트라는 그 부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100% 팬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물론 예선에서 걸러지지만 네. 결선에서는 팬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했을 거예요. 투표를 그 네. 이제 SNS 상에서 하는 건데
거의 한 3억 표 와. 정도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중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도 한 200 몇 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어머. 네,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가능하죠. 그거 제가 뭐 확인해 볼 수가 없지만 그런 네. 얘기들이 팬덤 안에서 굉장히 어떤 확신을 띠고 돌았어요. 네. 그런 어떤 기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억 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이 투표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저스틴 비버 네네. 그리고 뭐 션 맨데스 뭐 이런 되게 쟁쟁한 네. 가수들 특히 저스틴 비버는 그 전에 몇 년간 이 부문을 독식해왔던 그렇죠. 그런 수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평범하게 방탄한테만 투표하면 될 줄 알았더니 저스틴 비버에게 타 가수의 팬들도 어. 연합해서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방탄이 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싫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정말 미친 듯이 한 몸이 돼서 뭐 오전에는 아시아 아미들이 투표를 하다가 이들이 잠이 들면 그 다음에 지구 반대편에서 서양 아미들이 일어나서 그 투표를 음. 물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몸처럼 네. 이어달리기 하는 식으로 투표를 해서 3억 표라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전대미문의 표수가 나왔던 거죠. 네. 그런 어떤 아미들끼리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이것을 이뤄 나간다라는 연대감, 우리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더 끈끈하게 만들고 또 다음 목표를 세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도 아미들이 왜 그럼 이렇게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음, 뭔가 자신들이 받은 그런 메시지의 영향 같은 것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음.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전도죠. 네. 간증이랄까요? 그러니까 어, 어, 온라인에 보면 방탄의 노래와 방탄의 존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간증에 비슷한 글들이 아.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음. 뭐 해시태그 BTS is not your ordinary boy band라는 해시태그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달리 얘네들은 그저 그런 보이밴드가 아니야. 음. 얘네들은 삶에 이런 영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보이밴드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예전에 이제 팬덤을 보면은 좀 그냥 그래도 물론 그 팬클럽이 커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 우리 오빠야. 약간 내가 지지하는 팬들이 약간 그 뭐랄까요? 어, 그 팬클럽만의 어떤 어, 배타적인? 예, 그렇죠.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배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방탄소년단은 좀, 아미는 같은 음, 경우에는 정말 좀 다른 어떤 성격의 음. 팬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독점보다는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점이 되게 특별한 지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에 이렇게 깊이 공감하는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뭘까요? 방탄소년단 노래가 생각과 달리 굉장히 사회적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표현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21세기 계급은 딱 반으로 나눠져. 음. 있는 자와 없는 자. 뭐 이런 가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의 어떤 현 세대들, 그러니까 뭐 3포 세대, 4포 세대, 음. 뭐 여기에 대한 그런 가사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요. 가사, 예. 그 굉장히 경쾌한 음. 댄스곡에다 그런 가사들을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국내만의 독보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회 네. 현상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하게 공통되게 이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인데 이런 거에 대한 그 공감을 방탄소년단 가사를 통해서 하는 게 먼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성장을 하면서 느꼈던 그 괴로움과 약함 음. 그리고 어떤 불안함 같은 음. 것들을 꾸미거나 가리지 않고 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자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네. 걸 보면서 어, 뭐랄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음. 함께 우리가 겪고 이겨가고 성장하고 있구나. 뭐 이런 네.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지만 너의 내부로부터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발견해라라는 뭐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혹은 너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당당해져라라는 Speak Yourself라든지 이런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의 가사들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네. 것들이 어떤 공감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노래 좀 예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노래에 담겨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계급이라는 음, 그 내용은 어, 등골 브레이커라는 음, 노래에 있는 거고요. 네네. 뱁새라는 노래 중에는 이게 공평한가, 뭐 이게 정의인가, 네. 농담하니? 이라는 그러니까 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가에 네. 대한 그런 어떤 가사들이 있고 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에 음,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언론과 어른들은 그런 우리들을 의지가 없다면서 주식처럼 싹 매도해라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좀 있어 보이려고 가사에 넣는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반복적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가사에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데 그게 또 글로벌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아미를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뭐 Love Yourself라는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가수로서의 네. 성장사에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층에 아니면은 어떤 구분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의 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중년 팬들 많지만 인종, 뭐 음, 성별 혹은 성 정체성 음, 그리고 뭐 나사에 있는 과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농부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삶에 대한 자세 네. 같은 것들을 진정성 있게 전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현상을 이제 케이팝의 어떤 세계화로 엮어서 서구권의 마켓이나 또는 시상식에서는 그 방탄소년단을 케이팝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묶으려고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예로 올해 그 MTV VMA에서는 그 베스트 케이팝이라는 그 부문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케이팝을 케이팝 카테고리에 묶어서 상을 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케이팝이기 때문에 케이팝 상을 준다라는 게 일견 되게 자연스럽게 보일 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서구에서 케이팝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구권은 굉장히 가수의 어떤 아티스트적인 성격을 중요시 생각해서 네. 케이팝에 대한 사실 그들의 비하랄까요? 무시 같은 음. 편견 안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직접 쓰지 않는 약간 인형처럼 입만 뻥긋뻥긋 대는 허수아비에 네. 불과하다. 기획사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방탄소년단이 뭐 큰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랄까 어, 예를 들어서 그 드레이크나 네. 에미넴이나 음. 둘 다 힙합 가수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드레이크의 노래를 듣고 드레이크를 좋아한다고 할 때 에미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드레이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음. 유독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서구에서의 음. 평가는 케이팝에 뭐 싸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 혹은 뭐 BTS가 혹은 케이팝 안으로 자꾸 밀어 넣어서 이 네.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그 예술성이랄까요? 아티스트리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 VMA 같은 경우에는요. 비디오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MTV 네. 시상식에는
비단 미국 가수들뿐만 아니라 호주, 그리고 영국, 캐나다 가수들도 다 메인 카테고리 안에 후보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BTS만 메인 카테고리에 못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뮤직비디오상 부문에 네. 뮤직비디오에서 못 들어갔다고? 라고 네. 생각할 만큼 그 약간 좀 어이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보이 위드 러브라는 그 이 2019년의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그 그렇죠. 기네스 기록을 갖고 세웠어요. 예. 유튜브에 기록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인으로 못 들어가고 K-팝이라는 굉장히 지역적인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서구 중심주의적인 어떤 서구 시상식의 편견을 네. 드러내는 거고 거기 플러스 어떤 케이팝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케이팝만 그런 게 아니라 라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라틴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불러도 왜 라틴 그러니까요. 팝으로 네. 넣는가 했을 때 거기 답이 하나밖에 없죠. 어떤 영어 중심주의 적인 그 관점이 서구 음악 산업계를 지배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고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이런 팬들의 반발을 그저 뭐 자기 가수 지지하느라고 억지 부리는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미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들이 약간 백업을 해주는 식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아미들을 지지했어요. 네. 그래서 VMA가 코너에 몰렸죠. 코너에 몰려서 그 시상식이 시작되기 한 며칠 전에 급거 네. 베스트 그룹상이라는 걸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떤 되게 제너럴한 메인 부문에 가깝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그런 부문을 신설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거기에 BTS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이고 영어 중심주의적인 이 문화적 담론 안에서 아미들이 뭔가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네. BTS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단순히 정말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사회적인 활동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미라는 팬덤이 가진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방타니즘 세 번째 시간 아미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지행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든 건 방탄소년단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아미라는 취향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들의 다음 행보는 계속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철학하고 탐구합니다. 방타니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평론가 윤성은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